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가지고 특별한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역기능 가정, 성인 아이, 상처 치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백신을 맞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경제 개방도 많이 되고 있고 식당에서도 이제 실내에서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제는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라는 새로운 또 문제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어떻게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을까? 그 아틀란타 총격 사건을 저질렀던 범인이 21살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총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또 성에 대한 어떤 그런 잘못된 인식들이 많이 있어서 중독이 되어 있었고 또 인종차별주의적인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고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며칠 전 제가 한국에서 봤던 뉴스 기사입니다. 친모가 8살 된 딸을 살해를 했습니다. 친모와 동거를 했던 남자 사이에서 딸을 낳게 됐는데 그 딸을 8살이 될 때까지 호적에도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친엄마가 예전 남편하고 헤어지기는 했는데 법적으로 이혼 상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동거남하고 딸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8살이 될 때까지도 호적에다가 딸 이름을 올리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친엄마가 동거남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엄마가 그 동거남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 친딸을 8살 된 친딸을 살해를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동거남 친부가 그 딸이 죽은 소식을 듣고 나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그 친부도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이 죽었던 곳 옆에 이제 묻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떻길래 이런 범죄들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이런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상처가 많이 있고 치유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엮이는 가정에서 성인 아이로서 자랐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엮이는 가정이 무엇이고 성인 아이가 누구이고 상처들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엮이는 가정을 dysfunctional family라고 하는데 엮이는 가정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순기능이 되지 않는 건강하지 않은 가정입니다. 가정에는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건강한 가정의 기능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정 내에서 관계적인, 감정적인, 육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폭력, 중독, 갈등, 회피, 권위주의, 친밀감 부족 등등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녀를 제대로 사회화시키고 양육할 만한 능력이 손상이 된 혼란스러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엮이는 가정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가족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가족 중에서 한 명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한 사람에게 가족의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가족은 성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중독이 되어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알코올 중독, 폭력 중독, 일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뭐 여러 가지 중독되어 있는 그런 가족 구성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에 아버지는 너무 권위 죽이고 어머니는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많이 하고 자녀들 중에는 누군가가 반항을 너무 강하게 하고 또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는 습관적인 화를 절제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엮이는 가정의 특징은 감정 표현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 죽이고 산다 그러죠. 가정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주눅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명백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대화를 피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싸움이 있을 수도 있죠. 부부 싸움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우는 모습을 자녀들도 다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전날 있었던 부부 싸움의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또다시 일상적인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직장을 나가고 아내는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은 학교를 가게 됩니다. 분명히 그 전날에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가정에서 많았고 아이들도 그거를 숨죽여서 지켜보느라고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그 다음날 전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나누지도 않고 공개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하지를 않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가정 내의 자녀들에게 파괴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화를 너무 자주 내게 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너무 심하게 체벌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학대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가면을 쓰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안에 생겼던 일들을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게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얼굴에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 가정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포장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즉 언제 문제가 또 터질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조마조마한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면서 긴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런지 또 그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생길런지 일주일 후에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또 폭탄같이 터질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엮이는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엮이는 가정의 모습을 보면 어떤 가정에는 좀 심각한 수준의 엮이는 가정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는 그냥 보통의 가정에도 엮이는 가정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아버지는 일도 열심히 하시고 TV도 열심히 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든지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집에 오시면 자기 일만 하시지 아내하고도 대화를 별로 안 하시고 아이들하고도 별로 시간을 갖지를 않습니다.
회사 나가서 자기 일만 열심, 집에 오셔도 TV를 보든지 자기 일에 열심히만 합니다. 자, 어머니는 모든 집안일을 본인이 혼자서 다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밥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아이들 학교 라이드도 해주고 숙제도 봐주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들을 다 어머니가 맡아서 관리를 합니다. 예. 집안에서 해야 되는 많은 일들뿐만이 아니라 뭐 장 보는 거, 그다음에 은행 관리하는 거, 그리고 페이먼트 관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머니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걱정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뭐든지 잘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래서 큰아들은 가정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둘째 딸은 얌전하고 말이 없고 늘 혼자 있습니다. 예. 집안에 자기 방에만 들어가가지고 자기 혼자만 이제 있는 거예요. 얘가 어디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가족 식구들이 별로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자, 셋째 아들은 말썽꾸러기입니다. 집안에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이 셋째 아들은 마스코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셋째 아들은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활기에 차 있고, 그러면서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어떤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이제 셋째 아들이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셋째 아들의 경우에 집안의 마스코트였고 늘 재미있고 놀기 좋아하는 이 셋째 아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15살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기 시작을 하고 결국에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가정의 모습이 있다라고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막내 아들만 문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우리 가정에서 어떤 큰 골칫거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경우에는 이 막내 아들만 고치면 우리 가정은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엮이는 가정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만약에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 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 가족 구성원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을 잘 보면 어느 가정이나 행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행위자의 역할은 뭐냐면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생계를 부담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위자의 역할을 가정 안에서 하는 가족 구성원은 마음속에 부담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피곤해가지고 아무것도 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자기는 바깥에서 일을 충분히 다 했고, 그리고 가족을 책임질 만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다 했기 때문에 집에 와서만큼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자의 역할을 하는 가족 구성원은 집안에서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집안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력자는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자기가 혼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고지서 내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안 청소하는 일들, 또 자녀들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이 조력자 한 사람이 맡아서 다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조력자가 나서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가족 구성원은 내적으로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모든 일들을 자기가 중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에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이 없습니다. 늘 다른 사람 챙기느라 바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상실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가정에서 영웅의 역할을 하는 가족 구성원의 모습을 보면
영웅의 역할을 하는 가족 구성원은 가정의 자랑거리입니다. 늘 자신감이 있고 뭐든지 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 안에서 영웅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만 챙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뭐든지 잘하고 뭐든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가족 구성원들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인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큰아들의 경우에 뭐든지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운동도 잘하고 가정의 자랑거리였는데 둘째 딸이나 셋째 아들에게 만약에 막내 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잖아요. 그럼 그 셋째 동생을 자기 동생으로 인정하는 것도 힘들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알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가족 구성원 중에 어떤 경우에는 로스트 차일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존재인 것 같은 거예요. 존재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용한 그리고 존재감이 없게 되는 이 가족 구성원은 집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됐을 때 도피를 방법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방에 혼자 있거나 가족들하고 별로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늘 조용하게 어딘가에 이렇게 혼자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셋째 아들 경우에 이제 마스코트였죠. 그러나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셋째 아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큰아들, 둘째 그 딸에게도 다 같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아빠와 엄마 사이에 친밀함을 회복하지 않고, 그리고 큰아들과 둘째 딸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셋째 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금방 셋째 아들은 다시 또 문제를 일으킬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은 보통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면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가정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에는 어느 정도의 엮이는 가정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리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의 모습에 가까우셨습니까? 큰아들처럼 우리 가정의 자랑거리셨습니까? 아니면 둘째 딸처럼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이 별로 없는 그런 자녀이셨습니까? 아니면 셋째 아들처럼 마스코트 역할을 하면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이셨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어리셨을 때 어떤 자녀의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셨고 이제 부모님이 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는 누가 영웅 역할을 하고 있고 누가 로스트 차일드고 누가 마스코트 문제아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분명히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남편으로서 행위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아내로서 행위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남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행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아내분들도 여자분들도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경제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요즘은 아내분들도 집안에서 본인이 행위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모습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 혹 있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인 아이가 무엇이냐면, 성인 아이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입니다. 성인 아이는 어른이 되었으면서도 어렸을 적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인 아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정상적인 양육을 충족하게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의 정서에 의존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면의 상처를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 아이는
따스하고 온화한 사랑의 결여, 일관성 없는 가정의 규칙, 혼란한 권력, 또 왜곡된 의사소통 등의 혼란을 겪으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때로는 심각한 병리 현상을 일으키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 아이는 도깨비 상자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 안에서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나 자매들로부터 습득된 이 감정이 이 내 안에 쌓여져 있다가 평상시에는 숨겨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도깨비 상자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저 도깨비 상자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안에서 뭔가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성인 아이의 모습이 바로 도깨비 상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뚜껑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누군가와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닫혀있던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내면의 속 자아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놀라고 주변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역할 전이와 세대 전이 가계 지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역할 전이는 뭐냐면, 아버지가 가정에서 폭력을 행하시는 것을 이제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나중에 커가지고 절대 아버지처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정작 본인이 성인이 되고 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자기의 한계가 넘어가게 되는 그 상황이 되면,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했던 그 모습과 똑같은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대 전이 역할 전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가 아버지대로서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역할이 전이 되고 세대가 전이 되면서 자기 자녀에게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를 똑같이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자라났던 그 자녀가 나중에 커가지고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정에서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한 번도 때리지를 않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은데, 그때 그 시대의 아버지들은 많이들 때리셨던 것 같은데, 저는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매를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어머니한테는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가볍게 회초리를 맞아본 적은 있는데, 그것은 상처로 남을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저는 친구들한테 맞아본 적도 없고 제가 때린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군대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제가 현역을 가지 아니하고 짧게 그 방위로 갔다 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전투 방위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조차도 제가 한 번도 구타를 당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군대에서 누구를 구타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맞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도 누구를 잘 때리지를 못합니다. 제가 집안에서 아이들을 한 번도 때려보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때리는 걸 몰라요. 어떻게 때리는지, 사람을 어떻게 이거 때리는지를 제가 당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때려보려고 해도 이걸 어떻게 때려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일을 경험을 한 것과 경험을 하지 않은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자기 기억 속에 내재되어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계 지도라는 게 이게 참 중요한데요. 잘 보세요. 알코올 중독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보통의 경우 어떻게 되냐면 수동적이고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태어난 아들은 이제 아빠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고 할머니가 지나치게 수동적이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게 되고 지배적인 성향을 갖게 될 경우가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엄마 쪽의 가계도를 이제 가만히 보면 할아버지가 무능력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외할아버지겠죠. 그러면 외할머니가 어떻게 될 경우가 많으냐면 외할머니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집안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한량처럼 이렇게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감을 이제 외할머니 혼자 지시고 가정을 꾸려 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사이에서 태어난 이 엄마는 내성적이며 그리고 냉담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적인 지배적인 아빠와 내성적이고 냉담적인 엄마 사이에서 이제 성중독을 갖게 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저 가계도는 실제 있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프랭크 그리고 티나 이 두 가정의 모습을 봤을 때 프랭크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0대 후반 나이에 집도 있었고 레이크 타워 근처에 별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2대의 BMW 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랭크가 전형적인 일중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완벽주의적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공주의적인 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잘해야 되고 뭐든지 최고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너무 많이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아내 티나의 경우에는 자녀 3명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자녀들을 그 3명을 키우면서 이제 너무 이제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늘 집에 늦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아들 이 제이슨이 이제 7살 때부터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7살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사사건건 엄마하고 부딪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티나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강박 증상이 생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노 조절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티나가 남편하고 결혼할 때도 사실 티나는 남편의 그런 성공지향주의적인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나 본인에게 힘들었던 거예요. 남편이 언제 돌아올까만을 생각을 하고 준비했던 저녁밥이 식고 나면 또 조금 있다가 또 저녁밥을 데우고 또 남편 기다리다가 또 계속 남편이 늦어지면 또 저녁밥을 데우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티나에게 우울증도 찾아오고 이제 정체성 상실의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사실 티나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프랭크의 아버지, 프랭크의 남편의 아버지가 이제 의사셨는데 이 아들 프랭크를 너무 성공지향적인 사람으로 길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정의 예를 들어보면 샌디라고 하는 그 이 여성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를 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가정이 살얼음판이었죠. 늘 숨죽이면서 살았고 움츠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 독특했던 것은 이 샌디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바깥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모든 것이 잘 정리정돈되어 있는 그런 성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샌디에게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이 비만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음식 조절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먹는 것으로 해결을 하면서 비만이 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샌디도 어떻게 되냐면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결국에 자기도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싫어했던 아버지처럼 이 샌디가 변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내가 어느 가정에서 자랐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내 아버지는 어떤 가정에서 자라셨는지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어떤 분들이셨고, 나의 엄마가 어떤 가정에서 어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셨는지,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어우러져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내 스스로 만든 모습도 있겠지만 나와 연관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를 살펴보면 이걸 단순히 내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가족 모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민사회가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이민사회는 누군가에게 우리 가정 얘기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이민사회는 폐쇄되는 사회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미시건주로 그 유학을 와게 됐을 때, 그때 목사님 한 분께서 그 신학교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설교해 주시고 상담을 해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목회 이야기를 간증해 주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저희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이민교회는 되게 독특하다. 교회에 새신자가 오면 왜 오셨는지 절대 물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분의 교회를 떠나시게 되면 왜 가시는지 절대 물어서는 안 된다. 그게 그때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20년 전 그때 당시에 이민교회의 분위기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물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민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한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LA 쪽으로 그 이민 오신 분들이 많았고, 이 LA 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셔가지고 또 저쪽에 있는 미시건 쪽으로 그 옮기시는 한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예요. 그때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 정말 이민 사회와 이민 교회가 그만큼 폐쇄적일까?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앙생활을 이제 교회에서 해도 내 속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다 털어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민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같이 구역 식구가 돼도, 선교 회원이 돼도, 제자 훈련을 같이 해도 정말 내 마음속 여기 깊게 숨겨져 있는 그 내면의 속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그냥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것이 이게 참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제 전문적인 상담과 이 치유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무슨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미국이 이 상담 치료 쪽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좋은 분들 만나서 좋은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은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가정의 모습이나 교회 안에 있는 각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저희들의 가정 모습에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겉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가족 구성원들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 힘든 상처들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풀지 못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민사회와 이민교회가 참 단조롭습니다. 변화도 없고, 그리고 인정받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 이 이민사회고, 언어의 한계도 있고 인종의 갈등도 있고 사회적인 장벽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서 다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민교회는 정말 독특한 것 같습니다.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공허함과 힘겨움을 뭐 어디서 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교회 안에서 다 풀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엮이는 가정의 문제는 내 문제만도 아니고 다른 가정의 문제만도 아니고 성경에 있었던 많은 그 경우에 봤을 때 이 엮이는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전형적인 케이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 4대에 걸쳐지는 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요셉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역할 전이, 세대 전이, 그리고 가계 지도를 통해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자, 거짓말하는 습관이 대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똑같이 속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입니다. 빼앗는 자. 야곱은 정말 속임수를 많이 썼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그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고 나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무려 20년 동안 지킵니다. 여러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형들 중에 누군가는 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이 무려 요셉 그 팔아버렸다는 그 거짓말을요 20년 동안 아무도 끝내질 않아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식을 편애하는 습관도 대대로 물려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 이삭을 편애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에서를 편애하기 시작을 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이 자녀를 더 사랑하는 이 편애의 습관이 계속 물려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족들과의 단절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 이스마엘 사이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가 단절이 돼서 깨지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기까지 야곱과 에서의 관계도 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는 무려 22년 동안이나 아버지도 만나지 못하고 형님들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의 이 관계가 단절되는 게 대대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만하지 못한 부부 관계도 대대로 반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됐는데 이 사라하고 하갈 사이의 관계가 온전치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부부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은 이 리브가의 사이가, 부부 사이가 왜 안 좋았냐면 아버지는 에서를 더 좋아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온전치 못한 부부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2명의 아내와 2명의 몸종 그 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아내, 그다음에 두 명의 첩 사이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됐던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봐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분들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엮이는 가정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대 전이와 이 역할 전이, 그리고 가계 지도를 통해서 그 가정 안에서 흘러내려왔던 나쁜 모습들이 계속 끊어지지 아니하고 대대로 가게 됐던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요셉에 대해서 이 모든 게 끝나게 됩니다. 힘들었던 과거의 그 가정의 모습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결론의 말씀인데 잘 보세요.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들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엮이는 가정의 문제들, 성인아이의 문제들, 상처받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그 숱한 힘든 문제들을 어떻게 결국엔 풀게 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봄으로써 풀게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이 내 삶에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과거 중에 쓸데없는 과거는 없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다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과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과거의 모든 순간은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왔고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가정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을 숨기면 안 됩니다. 억눌러서도 안 됩니다.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셉 같은 경우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요셉이 5번을 울게 되거든요. 요셉이 첫 번째 언제 울었냐면 22년 만에 형님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님들이 뭐 하냐면 니 탓하고 있어요. 니 탓. 야, 옛날에 요셉 팔지 말자고 그렇게 했지 않냐, 왜 그때 팔았냐 라고 하면서 자기들 죽게 될 것을 염려하면서 니 탓, 남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형님들을 보면서 웁니다. 자, 창세기 42장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요셉은 울었어요. 그렇게 감정을 풀었습니다. 요셉이 두 번째 또 웁니다. 요셉이 두 번째 언제 우냐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요셉이 웁니다. 자, 창세기 43장 30절 같이 봉독해 볼게요. 자,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이 또 우는 거예요. 자, 요셉이 세 번째 또 웁니다. 요셉이 세 번째 언제 우는 거냐면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형님들 앞에서 드디어 밝히게 될 때 그때 웁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더 크게 울어요. 크게 소리 내어서 웁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릴 정도로 우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겠습니까? 궁중에 다 들릴 정도로 이렇게 울었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풀었던 거예요. 요셉이 또 웁니다. 네 번째. 요셉이 네 번째 언제 우냐면 22년 만에 헤어졌던 아버지를 다시 만날 때 웁니다. 아버지 목을 끌어안고 울어요. 자, 창세기 46장 29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버지 만나면서 얼마나 마음이 이게 힘들었으면 이렇게 울었겠어요. 아버지하고 입맞춤을 하면서 목을 어금맞추면서 이렇게 울었던 거예요. 요셉이 또 웁니다. 다섯 번째로 또 웁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이 다섯 번째 울었던 것은 언제 우냐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 치르면서 우는 거예요. 자, 창세기 50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동안 이제 생각났던 모든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울었던 거겠죠. 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엮이는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성인 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일들로 인해서 상처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표현하셔야 돼요.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감정 표현을 하면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은 참 많이 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요셉만큼 많이 울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요셉은 울면서 다 풀었어요. 여러분들도 감정을 푸셔야 돼요. 숨기시면 안 됩니다. 건강한 방법으로 푸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상처 치유를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요셉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모습을 보면 요셉은 마지막 모습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받았던 많은 상처를 상처로 끝내지 아니하고 상처를 회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의 엮이는 가정, 성인 아이, 상처 치유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실 내 모습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모습 안에 여러 가지 힘든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성격의 잘못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족 안에서 여러 가지 각 가족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그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에 이 요셉의 생애를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요셉의 가정과 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모든 힘든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감으로써 내 인생을 다시 축복된 인생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또 역기능적인 가정의 그런 모습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